제미나이 3.0 나오고 심각하게 챗GPT 구독 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미나이 3.0이 되면서 답변 속도도 너무 빠르고 답변의 질도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구글의 TPU를 가지고 다른 회사가 가져간다 하더라도 제미나이 3.0 수준의 퍼포먼스는 나오기 어렵다. 엔비디아가 아무리 현재까지 막강했더라도 어느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애플, 구글 다 같이 여기 뛰어들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결국 들어올 거고 당분간은 이 전쟁이 좀 더 격화되는 모드로 그렇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가상세계가 리얼 월드하고 제일 비슷한 애가 이길 거 아니에요. 현실에 있는 리얼 데이터들이 필요하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왜 한국에 와서 깐부치킨 먹으면서 왜 정의석 회장이랑 이재용 회장이랑 만나서 저런 회동을 할까? 이재용 회장은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그렇다. 그럼 왜 정의석 회장은 불렀을까? 아주 양질의 제조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냐? 현대차가 가지고 있다는. 이형수 HS의 파트너스 대표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 요즘 정말 바쁘실 것 같습니다. IT의 신이시죠. 그렇죠. 예. 네. 또 모두의 형수님이라고도 많이 불리고 계시던데,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뭐 요즘에 그 반도체가 좋다 보니까 예. 사이클의 남자입니다. 아, 사이클의 남자. 예. 바로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가장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AI 버블론 이 얘기는 벌써 몇 달째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대표님의 뷰에 대해서도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버블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기는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시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이 악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고 실제로 보시기에도 좀 심각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거 아니다라고 이제 급하게 진화에 나서긴 했지만 일단 이제 그 지금 뭐 에이전트 AI나 이런 쪽이 뭐 생각보다 약간 기대에 못 미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AI 혁명이 처음에 딱 시작됐을 때는 2022년 11월에 챗GPT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벤처 기업인 오픈 AI가 내놓은 이 모델이 너무 쇼킹했고요.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빨리 움직여서 오픈 AI에다가 지분을 태워가지고 결국 이제 오픈 AI를 대주주의 위치를 확보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원래 클라우드 사업자 중에 1등은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제 절대적인 1등이고 2등이 만년 2등이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거든요. 근데 애저가 AI 혁명 초창기 때는 이 챗GPT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마켓 쉐어를 엄청나게 빨리 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요. 이제 서로 이제 거의 뭐 결별하는 수순까지 왔고, 특히나 이제 그 생성형 AI 모델이 이제는 거의 상향 평준화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뭐 제미나이 3.0이 오히려 이제 오픈 AI 챗GPT를 압도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엔스로피 클로드라는 모델도 꽤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XAI의 그록 같은 모델들도 뭐 이제는 거의 뭐 상향 평준화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만의 어떤 경쟁력이 사실 조금 이제 약해진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또 이제 시장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에서는 실제 AI 부문의 성장이 좀 둔화된 건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둔화됐다기보다는 기대치가 기대치 대비해서 이제 좀 못한 거지 사실 이 성적 자체는 뭐 그렇게 준수한 편이라고 봐야겠죠. 사실 뭐 그러니까 투자를 워낙 많이 했으니까 나오는 그런 이제 노이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셔서요. 제가 꼭 만나뵈면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는 왜 결별하는 방향으로 틀어지게 된 걸까요? 일단 그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저기가 밑빠진 독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생성형 AI라는 모델은 기본적으로 그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많이 지어가지고요. 컴퓨팅 파워를 높여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많이 넣어주면 선형적으로 계속 좋아진다라고 하는 스케일의 법칙을 기본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AI 군비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회사인 듯 아닌 듯 이런 그 사실 샘 얼터먼이라는 그 CEO 자체도 컨트롤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약간 이제 자체 AI 쪽에 사업부를 키우기 시작하면서요. 이제 인력도 데려오면서 이제 샘 얼트먼이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샘 얼트먼이 오히려 또 이제 외부에다가 이제 투자를 유치하고 이제 그런 행보를 보이면서 서로 이제 멀어지기 시작한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초창기에는 챗GPT의 어떤 그 기술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보니까
많이 내재화를 했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뽑아먹을 건 다 뽑아먹었다고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샘 올트먼이 그 최근에 구글 제미나이 3.0 나오고 나서 그 비상을 걸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또 어떤 전문가 그룹의 그 서베이에서는 망할 것 같은 AI 기업 상위에는 항상 오픈 AI가 들어가 있고 하더라고요. 지금 오픈 AI의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사용자 풀로 보면 사실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구글 제미나이의 어떤 마켓시어는 아직 여전히 챗GPT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번에 제미나이 3.0의 어떤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요게 공개되기 전에는 마켓시어가 5%밖에 안 됐어요. 제미나이가요? 네. 네. 근데 공개되고 나서 이게 순식간에 한 달 만에 14%로 튀어 올랐어요. 한 달 만에. 네. 그러니까 요게 원래 보통 한 11월쯤이 보통 그 계절적으로 약간 비수기 진입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전반적으로 떨어져요. 생성형 AI 그 트래픽이. 근데 구글 제미나이만 반대로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직접 또 써보셨을 것 같은데 써보시니까 확실히 더 좋던가요? 제가 둘 다 구독을 하거든요. 네. 유료 구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미나이 3.0 나오고 그러니까 나노 바나나 프로 나오고 나서 네. 심각하게 챗GPT 구독 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네. 성능이 사실 제미나이 3.0부터 전부터 사실은 뎁스 있는 답변은 구글 제미나이가 낫고 그리고 좀 라이트한 답변은 챗GPT가 낫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었는데요. 이제는 제미나이 3.0이 되면서 답변 속도도 너무 빠르고 이 답변의 질도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 AI 버블론이 불거진 것이 구글이 자체 TPU만으로 제미나이 3.0을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니 그렇다면 가성비 있는 TPU가 꽤 괜찮은 게 아닐까? 엔비디아가 독식하는 이 시장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최고입니까? 네, 엔비디아가 최고고요. 그런데 이제 구글한테도 다르죠. 왜냐하면 구글의 TPU라는 것 자체가 구글의 시스템에 최적화된 칩셋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은 하드웨어 스택도 있고 소프트웨어 스택들도 있잖아요. 구글이 가지고 있는 TPU를 기반으로 팟이라고 하는 이제 네트워크로 엮어서 효율적으로 쓰는 거고, 그리고 자체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전반적인 시스템 안에서 이게 효율적인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애플의 스마트폰이 그 스마트폰에서 최고 성능을 내잖아요. 그게 애플의 AP, 두뇌 칩 역할을 하는 AP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애플이 뭐 그렇게 팔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다른 회사한테 애플 AP를 제공해 준다 라고 하면 애플만큼 성능 절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OS부터 칩셋부터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다 최적화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구글의 TPU를 가지고 다른 회사가 가져간다 하더라도 제미나이 3.0 수준의 퍼포먼스는 나오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뭐 그 TPU를 메타에다 판다. 네. 그리고 애플에다 판다. 이런 이야기는 왜 나오냐? 그 메타하고 애플은 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네. 제가 뭐 하드웨어 스택하고 소프트웨어 스택이 있어야지 이걸 잘 쓸 수 있어요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메타라는 회사를 보면 하드웨어 쪽의 기술, 제반 기술 별로 없는데 소프트웨어 쪽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생태계나 이런 오픈 소스 기반으로. 그리고 라마라는 모델 자체도 굉장히 오픈 소스 기반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파이토치라고 하는 이제 AI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그 미들웨어 같은 게 있는데 거기를 사실상 메타가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거의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꾸려본 회사죠. 그리고 애플도 폐쇄적이긴 하지만 OS부터 시작해서 하드웨어 생태계 그리고 칩셋, 자 이런 쪽을 다 내재화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글의 TPU를 주고 기술 백업만 좀 해주면 충분히 이제 받아 먹을 수 있는 애들인데, 이제 그런 실력이 없는 애들을 주면 그냥 아무 소용이 없죠. 예. 근데 비유하기로는 그 구글의 TPU는 이제 구글 우물이라고 보면 그런 엔비디아의 쿠다 같은 경우에는 바다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쿠다라는 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처음부터 쿠다를 이렇게 잘 만들어 온 건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그 쿠다라는 건요. 앞에 전대 그 엔지니어들,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족보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프로그램 개발한다 그러면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발했겠죠, 엔지니어가.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을 오픈 소스나 있던 그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한
만약에 AI 모델 개발한다 그러면 그 엔비디아 칩을 쓰면 쿠다에서 한 85% 가져와요. 오픈 소스나 뭐 이런. 그리고 나머지 한 15%는 자기가 이제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을 더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쿠다가 없으면 거의 이제 몇 단계 헤딩해야 되는데 대신에 이제 그런 건 있죠. AMD 칩을 쓰면 쿠다는 못 쓰지만 예. 쿠다에 있는 소스 코드들을 번역, 컴파일해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완벽하진 않죠. 컴파일이라는 게 그 지금 그 AMD의 그 컴파일 성능이 쿠다에 있는 걸 한 변환율이 한 95%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꽤 쓸만할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5%라는 데서 엔지니어들은 굉장히 이게 벽으로 느껴요. 이 5% 때문에 굉장히 많은 로스가 생긴다는 거죠. 네. 여기서 알 수 없는 버그들이 나오고 문제들이 발생하면 그게 비용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문제없는 쿠다 쓰자, 엔비디아 칩 쓰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미 쿠다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겠지만 AI 쪽으로 아직 개발을 충분히 하지 못한 이 AI 산업 자체가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직 초기라고 본다면 쿠다 생태계는 물론 지금까지는 압도적인 1등이었지만 약간 힘이 덜한 1등으로 가고 2등, 3등이 좀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젠소당이 제일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네. 이제 쿠다는 여전히 강력한데 왜 구글과 메타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견제를 하냐면 그 두 회사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꾸려본 경험이 있는 그렇죠. 회사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되게 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칩을 안 팔게 되면 중국 자체 생태계가 생기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미국 정부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렇게 놔두면 결국 타이쿠다를 하는 거고 그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해지는 구도로 간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iOS하고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구글과 애플이 OS를 살렸고 그리고 이제 한국은 사실 삼성이 실패를 했었죠. 그리고 중국도 결국에는 샤오미가 독자적인 생태계를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AI도 이런 협력 생태계에서 생존하는 OS 같은 개념의 플랫폼이 살아남는 건지 그렇다면 또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타난 걸 또 우리가 너무 이렇게 구글은 아직 안 돼 이렇게 볼 건 아닌 게 아닐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AI 모델을 개발하는 업체들의 지금 당장 단기 목표는 AGI라는 모델을 개발하는 거예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이게 네. 그 범용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 이제 모든 영역에서 사람의 능력 수준만큼 할 수 있는 거를 AGI라고 해요. 지금 AI가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도 있지만 모든 영역에서 사람을 뛰어넘지는 못하거든요. 이제 그런 AI가 나올 거라는 게 그 AGI고요. 지금은 이제 AGI를 넘어서 ASI, 그러니까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사람을 모든 영역에서 초월하는 AI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AGI는 뭐 향후 빠르면 5년 안에 개발될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ASI 같은 경우는 뭐 한 10년, 20년 걸릴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왜 AGI를 제일 먼저 개발하는 게 중요하냐면, 이 AI라는 것 자체가 AGI가 되면 사실상 OS 역할을 합니다. 어떤 OS 역할을 하냐면, 그냥 우리 기존의 OS는 디지털 세계에서만 작동하잖아요. 네. 우리 모니터 안에서만 작동하는 거죠. 네네네. 근데 AI는 현실하고 연결돼요. 그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넘나듭니다. 네네. 그게 이제 피지컬 AI라는 영역이잖아요. 그죠? 이 물리 세계에서 나오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O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이 친구가 좋은 친구면 이제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자비스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도 하고 인간의 언어로 명령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나 이런 걸 그대로 사용해서 어떤 이제 명령을 또 수행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AI가 지금은 이제 초창기에는 LLM이라고 했잖아요.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AI가 처음에는 사람의 언어를 이해를 했죠. 언어를 이해했는데 지금은 AGI로 가기 위해서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 물리 세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물리 세계라는 거는 우리 사람은 오감이잖아요. 보고, 네. 듣고, 느끼고, 냄새 보고, 맛보고, 촉각. 자,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 성능이 구글 제미나이 3.0이 기존 모델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구글이 멀티모달의 성능이 좋아졌냐? 그걸 이제 보니까 물론 지금도 그 기존의 AI 생성형 AI한테 자 이거 내가 마우스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게 앞으로 밑으로 툭 떨어져요.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네. 근데 얘가 이걸 이해한 거냐? 모르죠.
얘는 기존의 수많은 그 페이퍼들을 보고 자 이걸 놓으면 떨어진다라는 걸 얘는 그 학습한 거예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모방했다라고 하죠. 가장 높은 확률로 대답을 한 거예요. 사람이 좋아할 만한. 네. 그런데 이제 구글의 그 지금 멀티모달 모델은 이걸 이제 월드 AI라고 하는데요. 가상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영화 매트릭스. 네. 영화 매트릭스가 똑같은 우리 현실 세계하고 똑같은 세계가 있는데 여기 가상 세계잖아요. 네. 거기서 이거를 실제로 떨어뜨려 봐요. 아. 그러면 떨어지면 이게 툭 소리가 나면서 이게 부딪히는구나. 자, 이걸 굉장히 시간 축을 늘려서 이걸 해보고 나서 답변을 주는 거예요. 아. 그게 월드 AI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이게 이제 현실 세계와 연결되는 막강한 OS를 만들어내는 전쟁이라면 엔비디아가 아무리 현재까지 막강했더라도 어느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플, 구글 뭐다 같이 여기 뛰어들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결국 들어올 거고 테슬라는 테슬라대로 하고 있고 그러면 당분간은 이 전쟁이 좀 더 격화되는 모드로 갈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 멀티모달을 이해하는 쪽이 제일 먼저 이해하는 쪽이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가상 세계가 리얼 월드하고 제일 비슷한 애가 이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해요. 예. 현실에 있는 리얼 데이터들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현실에 없는 리얼 데이터들은 얘들이 합성을 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플랫폼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왜 한국에 와서 깐부치킨 먹으면서 네. 왜 정의석 회장이랑 이재용 회장이랑 만나서 저런 회동을 할까? 이재용 회장은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그렇다 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왜 정의석 회장은 불렀을까? 결국 제조 데이터, 리얼 월드에 있는 아주 양질의 제조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냐? 현대차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도 제조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로봇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AI 기반은 아니에요. 다 프로그램된 로봇들이긴 하지만 거기서 굉장히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AI를 올리기 위해서는 현대차에서도 이 그 AI의 학습이 필요한 거고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여기 자기 플랫폼에서 이거를 개발하면 여기 고스란히 쿠다 같은 아주 양질의 데이터들이 남잖아요. 그게 이제 서로 윈윈이 된다고 보는 거죠. 예. 그게 결국 피지컬 AI, 멀티모달을 이해하기 위한 그거죠. 이제 예. 수순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신 그 엄청난 제미나이 3.0을 구글이 TPU로 만들었는데 그 TPU에 들어간 칩을 브로드컴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ASIC이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일단 ASIC 뭐 주문형 반도체라고는 알고 있잖아요. 정확한 개념이 뭔지 그리고 이제 ASIC 산업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지금 AI 가속기라는 건요. 이제 AI 워크로드를 굉장히 가속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를 AI 가속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AI 반도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러면 AI 반도체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범용 GPU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GPU가 있고 GPU는 범용이고요. 이거를 이제 AI 모델 하는 회사들이 자기네들 시스템에 맞게 이게 범용에는 자기들한테 필요 없는 기능들도 괜히 있으니까 네. 이게 너무 무겁고 그리고 전력 소모도 많고 비싸고 네.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시스템에 맞게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딱 설계해서 전성비를 높인 칩이 ASIC 혹은 ASIC이라고 하죠. 그게 예. 주문형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AI 반도체라는 건 크게 용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학습하는 트레이닝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 트레이닝한 그 학습한 걸 기반으로 추론을 해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예. 답변을 뽑아내는 건데 일종의 이제 이게 서비스 단가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내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쭉 답변 뽑아내잖아요. 얘가 미리 학습한 걸 기반으로. 네. 그게 이제 추론인데 기존에 이제 ASIC 같은 경우는 추론용으로 좀 많이 이제 타깃을 한 건데 구글의 TPU가 왜 그러면 쇼킹했냐면 예. 원래 ASIC이라는 게 데이터 트레이닝은 엔비디아의 아성을 넘을 수가 없을 거야라는 게 기존 정설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구글의 7세대 아이언 우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 트레이닝을 했는데도 성능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네. 예, 더 많은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도 데이터 학습을 위한 트레이니움이라는 칩이 있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든 추론을 하는 인퍼런시아라는 칩이 있죠. 그럼 말씀해주신 그 트레이니움 3, 예, 이거 성능은 어떻습니까? 일단 트레이니움 3 같은 경우는 전작하고 비교해서 성능이 4배 정도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 소모는 40%가 줄었어요. 와, 대박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구글 TPU만큼 좋은 거냐? 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구글이 우리가 TPU에 주목한 거는 제미나이 3.0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아마존 그러면 무슨 모델이 생각나세요? 아마존의 자체 모델.
모르잖아요. 네. 알렉사. 아, 그렇죠. 그렇죠. 뭐 예전에 그 뭐 생성형 AI 모델이 아니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자체 모델이 약해요. 아마존이. 아. 그리고 아마존이 자체 모델이 약하니까 엔스로픽에다가 투자를 대거해서 이제 사실상 엔스로픽을 밀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엔스로픽이 트레이니움으로 학습했냐? 아니거든요. 음. 엔비디아 GPU 가지고 학습했거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비교하기는, 그러니까 ASIC 전반이 잘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TPU만 잘 된 겁니다. 이제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해서 이제 봄이 온 건 아니잖아요. 아, 이제, 비유가.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계속 쭉 듣기에는요, 엔비디아가 뛰어난 거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건데, 자꾸 빅텍 기업들이 자체적인 에이직 주문형을 자기에 최적화해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 제미나이 3.0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구글의 TPU의 성능을 몰랐지만, 제품 하나 나오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하신 아마존도 어느 날 뭘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뭘 보여줄 가능성은 아직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이 격화되면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가 저는 좀 궁금한데요. 엔비디아는 마켓쉐어를 잃을 수 있다라는 위협이 뭔가 저희는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으시니까 뭔가 회사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약간 눈높이를 낮춰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M7 골고루 다 가져가는 전략이 오히려 맞나? 누가 승자가 될지 아직 모르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일단 그 젠슨왕은 이미 2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AI 가속기 시장의 85에서 90%를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건 비정상적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이게 한 4, 5년 안에 우리가 70% 미만으로 마켓시어가 떨어질 거야라고 이야기했는데, 대신 그때 시장이 25배에서 30배 성장할 거야. 아, 네. 예,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뭐 성장하든 말든 이제 일단은 주식 시장 참여자들은 독점이 깨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디레이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 충격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네. 네네. 그런데 단기 충격이 있더라도 결국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저는 더 우상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빅텍 기업들이 각자 에이직을 계속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종합하면요. 그럼 또 저희의 관심은 이 에이직 시장 안에서 에이직에서는 HBM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냐. 엔비디아한테는 막대하게 중요한 거였잖아요. 에이직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겁나게 써야 됩니다. 겁나게 겁나게 많이 써야 되고요. 오늘 조금 전에 이제 뉴스 떴는데 브로드컴 회장이 직접 와서 이제 전영현 부회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지금 그 아이언우드 후속 제품 이제 TPU 버전 8세대 버전의 이제 HBM4를 이제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 HBM 캐파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거예요. 근데 브로드컴이 2028년까지 그냥 장기 계약하자라고 했는데, 오히려 삼성이 우리 지금 1년치만 일단 계약하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이러고 네. 돌려보냈거든요. 지금 그만큼 그 HBM에 대한 수요는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아이언우드 같은 경우는 그 전 세대 대비해서 전 세대가 32GB 정도 썼는데 이게 192GB니까 거의 6배가 늘었죠. 10당 채팅량이. 그러니까 이게 HBM은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많이 써야 되는 이유는 지금 AI 모델 자체가 메모리를 많이 쓰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요, 제가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요, 엔비디아 칩에서,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에서 HBM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금 구글의 TPU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훨씬 싸다는 것은 그냥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HBM이 좀 적게 들어가나? 왜냐면 싸게 만든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걸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엔비디아는 그 HBM 비싼 걸 쓰고 거기에다가 마진을 엄청나게 붙여서 팔죠. 아.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이 많이 나올 때는 78%까지 나와요. 네. 요즘에 떨어져서 뭐 73%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체가 가능한 이익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고객한테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ASIC 같은 경우는 HBM을 많이 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판매 단가는 엔비디아 GPU 비해서는 굉장히 싸죠. 아, 그러면 마진을 적게 본다라고 봐야 되는 그리고 이제 건가요? GPU 다이 자체가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고성능이잖아요. 성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TSMC의 최첨단 공정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ASIC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라이트하게 설계를 하죠. 예. 근데 사실 TPU가 등장하고 나서 그 구글 진영과 엔비디아 진영 이렇게 나뉘는 이제 그런 분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의 흐름이 또 반대로 갔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돼서 누가 됐든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모두 수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떤 논리로 그렇게 규결이 되는 겁니까? 일단 HBM은 이제 파는 쪽이 갑이에요. 네. 지금은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젠슨왕 그 CEO가 와서 깐부 회동한 것도 결국 HBM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HBM이 저렇게 가격이 좋은데 왜 공급이 부족하냐? 많이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그 지금은 메모리를 신규 투자해서 캐파를 증설을 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범용 메모리 라인을 HBM 라인으로 전환을 해야겠죠. 네. 근데 지금 범용 메모리 가격이 8월 이후부터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올 상반기만 해도 범용 메모리 가격은 마진이 낮고 HBM은 마진율이 하이닉스가 뭐 65%, 70% 되니까 자 저쪽으로 돌격 앞으로 이런 분위기였죠. 네. 그러니까 젠슨왕이 그래 한번 줄 서서 성능 테스트 해볼게 가져와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8월 이후부터 범용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놔둬도 마진율이 50%, 60% 나오는데.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돌격 앞으로 하던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약간 이제 변심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일단 마이크론이 제일 변심을 하는 것 같아요. 마이크론이 원래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만 해도 우리가 올 연말까지 HBM 시장 점유율 25% 차지하겠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공격적으로 가려면 다시 마진은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잖아요. 네. 삼성전자도 그래서 엔비디아 뭐 여기 진입하는 건 우리 자존심이다라고 해서 돌격 앞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범용 메모리 라인 가만히 놔두면 이익이 50%씩 나와요. 근데 이걸 HBM을 전환하면 하이닉스보다 단가도 잘 못 받죠. 네. 규모의 경제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저거 잘못하다가 BP 정도 나올 것 같고 뭐 많이 벌어도 한 30% 이익 날 것 같은데 가만히 놔두면 50%인데. 그러니까 이제 젠슨왕이 갑자기 불안해진 거죠. 네. 그래서 니네 미래를 위해서 HBM 들어와야 되지 않겠니?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메모리 거기 이제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모두 다 네. 당연히 그 메모리 가격만으로도 봤을 때도 지금 상황이 결코 불리한 게 아니다. 그럼요. 지금은 뭐 메모리 업체가 갑 중에 갑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처음에 그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네. 메모리가 원래는 범용 메모리라는 게 월 단위, 분기 단위로 항상 그 내고를 하잖아요. 협상을 하잖아요. 네. 협상을 해서 그 계약 가격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너무 변동성이 크다. 맞아요. 그래서 예. 장기 계약 구조로 가자. LTA. 그래서 롱텀 어그리먼트로 가자라고 했을 때 과연 고객들이 저걸 동의를 할까라는 의심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고객들이 우리 1년 말고 3년 계약하자. 5년 계약하자 이러니까 오히려 파는 쪽에서 일단 오버 있어봐. 지금 이런 분위기죠. 예. 가격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 저는 이게 지금 질문지에 있는 건 아닌데 그 오늘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나왔던 것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파운드리를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지금 아마 그 시청자분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떤 소식입니까? 저는 이제 메모리 산업 자체가 점점 더 파운드리화 될 거라고 이제 저는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산업 자체가 파운드리화 될 거다. 왜 그러냐면 메모리라는 건 원래 범용이에요. 범용. 그래서 우리가 옷 사러 가면 뭐 100 사이즈, 105 사이즈 딱 해서 그냥 미리 만들어 놓죠. 근데 이제 미리 만들어 놓으면 항상 재고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시장 수요가 좋으면 재고가 부족하죠. 그러면 가격이 급등합니다. 그죠? 근데 시장 수요가 안 좋으면 재고가 남으면 어떻게 돼요? 떨이 처리해야 되니까 막 적자 나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메모리 산업에 대해서 멀티플을 항상 많이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산업은 PER 밸류에이션이 안 돼. 그래서 PBR 밸류로 줘야 돼. 그래서 PBR이 0.8, 0.9면 싸다. 그리고 1.2에서 1.5면 비싸다라고 해서 이제 그게 기존 정설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깨지기 시작한 게 HBM입니다. HBM이라는 거는 엔비디아의 GPU에 맞게 맞춤형 설계된 메모리예요. 그리고 계약도 기존처럼 월 단위, 분기 단위로 협상을 해서 파는 게 아니라 연 단위로 계약한 가격과 물량대로 사가는 거죠. 네. 딱 파운드리 비즈니스 구조잖아요. 자, 그러면 메모리 파운드리가 HBM이 아직까지 뭐 전체 D램의 뭐 30%, 40%인데 왜 메모리 파운드리냐? 이제는 범용 메모리 그리고 이제 HBM을 이을 소캠 같은 새로운 프로토콜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네.
소캠이라는 그 메모리는 엔비디아가 자체 설계한 거예요. 원래 메모리라는 거는 제덱이라는 데서 설계를 표준을 만들어요. 그럼 그 표준대로 만드는 게 원래 메모리거든요. 근데 소캠은 엔비디아가 우리한테 필요한 메모리야 이거를 만들어줘라고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메모리 회사들이 엔비디아에 맞게 엔비디아의 표준 프로토콜에 맞게 제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비즈니스죠. 근데 앞으로 이쪽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음용 비중은 점점점 이제 축소가 되는 거고요.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소캠 그게 그 제2의 HBM이다라고 제목이 붙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게 그 HBM은 반도체 칩에다가 네. 그 아주 미세한 구멍을 그 드라이 에처를 뚫어서 뭐 TSV라고 하죠. 실리콘 비아 뚫어서 거기 구리를 채우고 이렇게 층층이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아파트에서 고속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고속 엘리베이터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HBM이라고 하면 소캠은 그 기존의 LPDDR 저전력 D램 있잖아요. 네. 저전력 D램을 수직으로 쌓는데 그냥 고속 엘리베이터 뚫는 방식보다는 그냥 이제 구리 기둥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베이터를 외부로 빼놓은 건물들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타입이라고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예, 내부에다가 엘리베이터 넣는 것보다는 외부로 엘리베이터 빼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약간 마일드 HBM 뭐 이런 컨셉으로. 엔비디아는 그거를 제작해서 어디에 쓰고 있나요? 일단 HBM은 그 GPU에 써요. 네. 그러니까 뭐 블랙웰이나 뭐 그렇죠. 이제 근데 지금 루빈이나 말씀하신 소캠 네.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는 거죠? 소캠 같은 경우는 이제 CPU에다 써요. 그러니까 CPU를 원래 엔비디아가 그레이스라는 CPU를 처음으로 이제 ARM 아키텍처 기반으로 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레이스, 블랙웰, 그래서 GB200, GB300 이렇게 예. 되는 거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레이스 CPU 16개에다가 GPU 32개를 마치 하나의 칩처럼 연결해서 쓸 수 있게 한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이언트 GPU라는 컨셉이거든요. 서버렉 하나를 그냥 마치 하나의 칩처럼 돌아가게 유기적으로 CPU하고 GPU를 연결해 주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레이스 블랙웰인데 내년에 나오는 게 베라 루빈. 그 베라라는 CPU에다가 루빈이라는 GPU인데 HBM4는 루빈이라는 GPU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베라라는 CPU 주변에 그 CPU를 지원해야 되는 그 메모리 모듈이 필요한데 네. 그레이스에는 그냥 LPDDR5X 같은 그냥 기존의 범용 메모리를 썼어요. 근데 CPU 성능이 훨씬 좋아지니까 이제는 메모리 밴드위스가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소캠이라는 소캠2라는 이제 그게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쭉 들어보니까요, 엔비디아는 여전히 지금 그 고성능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게 계획이 계속 있고 현재 거와 경쟁하는 거를 지금 ASIC을 여기저기서 또 만들고 있고 굉장히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구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기술을 다 이해하고 계시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버블은 무슨 버블이냐. 아직 지금 본격 본게임 시작도 안 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들려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GPU는 대체로 H100인가요?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것들은? 어디- 최근에 젠슨왕이 26만 장 선물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 들어온 거는 블랙웰, 그레이스 블랙웰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 현대차가 들어올 받았던- 거라고 하는 네, 거 맞습니다. 받았죠. 지금 15,000장 들어왔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한 24만 5천 장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네. 그 전에는 이제 뭐 사실 이거 국채 과제로 하기 전에는 국내에 있는 엔비디아 호퍼 다 끌어모아도 2,000장이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이게 GPU가 없어서 연구를 못 한다고 하니까 급하게 이제 자금을 투입해서 가져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네이버 쪽에 호퍼 200, H200 칩이 한 1,000장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통신사들 이런 쪽으로도 이제 블랙웰 칩이 한 1,000장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미국보다 조금 뒤처졌다고는 해도 이 AI 개발에요. 뒤처졌다고는 해도 지금까지 들어왔던 GPU가 이전 버전의 2,000장이 거의 다였는데 이제부터 26만 장 들어오는 거다라고 하니까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지가 그러니까요.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하이닉스도 HBM을 납품할 거는 충분히 더 성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앞으로 엔비디아가 할 게 많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럼요. 지금 그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자체 ASIC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이 대부분 빅테크들의 ASIC을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ASIC의 한 70% 브로드컴이 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로드컴이 지금 공급망 관리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뭐 TSMC 파운드리도 만나고 이제
메모리 회사들도 만나러 다니고 있는 건데 그쪽 수요만 해도 앞으로 엄청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캠이라는 게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내년은 뭐 전체 디램에서 한 3-4% 정도 비중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내후년이 되면 이제 10% 비중까지 늘어나요. 그러면 이게 사실 전체 디램에서 10% 비중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거죠, 시장에. 그러면 디램까지도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렇죠. 많이 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막 새로 디램 라인 신규로 투자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구형 라인들 그냥 테크 마이그레이션해서 이제 개조해서 보통 하거든요. 소캠이 그 언뜻 들었을 때 아주 어려운 기술인 것 같은데 비쌀까요? 소캠 하나에? 기존 범용 메모리보다는 훨씬 비쌀 겁니다. 그런데 HBM보다는 많이 싸죠. 아 그래요? 네네. 근데 그 LPDDR을 여러 개 쌓은 게 소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엔비디아 그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LPDDR을 도입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소캠을 도입한다는 그 계획이 거기서 힌트를 이제 준 걸까요? 그거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예. 그 AI 서버에 보면 일단 HBM이라는 메모리도 필요하지만 서버용 디램도 필요해요. 서버용 디램 DDR5거든요. 네. 서버용 디램 필요한데 서버용 디램이 지금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가격도 너무 치솟고 있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AI 차세대 이제 AI 서버에다가 DDR5 대신에 LPDDR을 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LPDDR은 B2C 시장에 있는 거기 때문에 땡겨오기 좋거든요. 그리고 LPDDR을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가 삼성전자예요. 예. 요즘에 엔비디아, 삼성전자가 워낙 엔비디아 말을 잘 듣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이제 뭐 저 해달라 그러면 계속 뻣뻣하거든요. 가격 올려달라 그러고. 예. 그래서 이제 깐부 치킨 회동에서 최태원 회장이 빠진 것도 그것 때문이 아니냐 이런 뭐 이야기도 예.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LPDDR을 엔비디아 AI 서버에 쓰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난리가 나겠어요? PC 만들고 스마트폰 만드는 업체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 이쪽에 있는 거를 이제 땡겨가는 거니까. 네.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이런 건 비싸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도 벌써 난립니다. 네. 그래요. 요즘에 그 한번 가게 한번 가보세요. 가격 엄청 올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 싹 쓸어가니까. 네. 이미 비싼데 더 비싸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소캠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엔 LPDDR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고 네. 이것은 삼성전자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것은 휴대폰이나 다른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LPDDR이 소캠으로 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럼 사실 전체적으로 듣게 되면 삼성전자가 상당히 좋은 게 많아질 것 같네요. 그렇죠. 기름 가격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부터 얼마나 좋아질 걸로 보시나요? 일단 뭐 내년에 지금 영업이익 뭐 전망을 100조까지 보기도 하니까요. 뭐 일단 내년까지는 저는 거의 뭐 그 정도의 이익을 내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네. 내후년에 대한 이제 전망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내후년에 대한 전망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비정상적인 건지 이제 이게 뉴 노멀인지 그거를 이제 내년 한 여름쯤에는 봐야지 뭔가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A식이 늘어난다고 하면 사실 파운드리는 뭐니 해도 TSMC잖아요. 네. TSMC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삼성전자에도 좋은 게 더 많아지는 걸까요? 그건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에 테슬라 그 26조 원 정도 규모로 수주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테슬라의 AI6라는 칩인데 네. 그게 A식입니다. 아. 테슬라의 A식이 AI6거든요. 삼성 파운드리. 네, 맞습니다. 네. 그걸로 이제 26조 정도를 이제 유치를 한 건데 그런데 이제 뭐 냉정하게 따져보면 대부분의 A식은 뭐 TSMC를 먼저 찾아가죠. 그렇죠. 네, 그럼 TSMC TSMC 시장이 더 커지고 네, 그리고 브로드컴의 시장이 더 커지고 그렇죠.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까지 두루두루 좋다 뭐 이런 개념일까요? 그렇죠. 삼성은 메모리 쪽은 뭐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는 건데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이 낙수 효과를 받아온다 그러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테슬라 AI6를 받은 것도 결국 이제 TSMC가 잘 대응을 안 해주니까 일론 머스크가 화가 나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 네. 애플이 인텔이랑 계약한다 이런 네. 얘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삼성에게도 어떤 기회의 요인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제 TSMC 지금 선단공정 팹이 네. 그러니까 거의 풀북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이제는 물량 크고 메모리하고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물량 많고 부가가치 높은 칩들은 다 이제 파운드리 팹을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어정쩡한 물량과 어정쩡한 규모는 이제는 TSMC한테 이제 뭐 이제 2나노, 3나노 팹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걸 못 구하는 업체들은 삼성을 찾아옵니다. 아, 네. 실제로 지금 최근에 중국의 암호화폐 채굴업체
그 1등 업체는 지금 TSMC 팹을 확보했어요. 1등 업체는 물량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2등 업체하고 3등 업체는 TSMC 파운드를 못 구해서 아, 삼성 파운드리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마이크로비티, 카난 이런 두 회사가 삼성 선단 공정을 채택을 했죠. 예. 지금까지는 이제 시장에서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엔비디아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하드웨어 이런 이 반도체 산업에 뭔가 이제 만들어내는 쪽에서 좋았다면, 이번에 제미나이 3.0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소프트웨어에 더 투자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냐. 이 부분은 아직은 조금 더 빠른 걸까요? 아니면은 둘 다 좋은 건지, 여전히 하드웨어가 더 좋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이제 그 어떤 투자 흐름이 상당 부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소프트웨어 쪽도 이제 투자 규모가 점점 커지겠지만 사실 지금은 인프라가 투자가 아직 안 끝났어요. 최근에 이제 국내 기판주들이 난리잖아요. 네. 이수페타시스, 뭐 심텍, 네. TLB. 자, 이런 회사들 왜 뜨냐면 이제 그 AI 클러스터를 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AI 가속기를 칩 한 개, 두 개, 10개 사서 연결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수만 장, 수십만 장. 자, 많게는 수백만 장 연결해야 돼요. 그러면 그 연결을 하려면 여기 수많은 네트워크가 필요하겠죠. 네. 그게 이제 AI 네트워크가 필요해지는 건데, 이게 이제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칩하고 칩끼리 연결할 때는 스케일 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서버하고 서버끼리 연결할 때는 스케일 아웃이라고 그러고,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를 연결해서 하는 거는 스케일 어크로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쓸 때는 마치 가상의 컴퓨터 한 개, 엄청나게 그러니까요. 좋은 것처럼 쓰는 거잖아요. 자, 그걸 다 네트워크로 연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칩 수량이 만약에 기존 대비해서 10배가 많아진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네트워크 수요는 50배가 많아져요. 아, 서로 연결을 네네.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병목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투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네트워크 투자가 많아지면 우리나라 기판 수요가 아. 그것도 굉장히 고급 기판 예.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사실 우리는 기판 정도밖에 수요를 못 보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 네트워크 뭐 관련 기업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뭐 셀레스티카, 뭐 아스테라 랩스, 뭐 코이러런트 이런 회사들, 루멘텀 이런 회사들 굉장히 주가가 좋죠. 예, 예. 아,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저희가 벌써 그랬나요? 예, 궁금한 걸 다 여쭤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네. 아, 그런데 이제 그 어쨌든 결론은 내야 되니까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밸류 부담 뭐 느끼시는 분 있거든요. 네. 네, 지금 담아도 되는 건지 네. 개인적인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투자의 판단은 본인들이 하셔야 되지만 그럼요, 예. 일단 펀더멘털 리스트로서 네. 저는 이제 펀더멘털로 보면 주가가 9월 대비해서 뭐 하이닉스가 2배 올랐잖아요. 근데 이익 추정치를 봐야 돼요. EPS. EPS가 2배 이상 늘었어요. 아, 불과 7월, 8월 때만 해도 SK 하이닉스 내년 이익 전망치가 40조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컨센서스 거의 80조입니다. 그렇죠. 예. 네, 많이 보는 쪽은 90조까지 봅니다. 삼성전자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가 최근에 거의 2배 늘은 거고요. 그래서 포워드 PER로 보면 지금 오히려 PER이 부담스럽진 않아요. 근데 메모리라는 산업 자체가 이제 멀티플 리레이팅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재고의 리스크, 투자의 리스크를 떠안는 산업에서 이제는 파운드리처럼 비즈니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계약도 해버리고. 맞습니다. 예. 이제는 PER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멀티플 리레이팅이 되는 거죠. 아, 예. EPS 곱하기 PER이 결국 주가이기 때문에 그럼 주가는 더 업사이드가 있는 거죠.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